자, 이번 시간은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또한 이 엑셀은 컴퓨터의 수학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런 이유에서 여기서부터는 암기보다는 응용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1과목보다는 지금의 2과목이 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파트도 결국은 적응을 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되면 응용이 자연스럽게 되는 파트입니다. 1과목에서도 그러했지만 2과목도 열심히 설명 적고 줄치면서 진도에만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이 엑셀 프로그램은 상단에 메뉴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작업지가 있는데 바로 이 작업지를 워크시트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워크시트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즉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작업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번 탭 스크롤 단추에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우측 시트로 이동할 수가 있다. 일단 이 스크롤이라 하면 이제 화면을 이동시켜주는 이동막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얘네들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했다고 해서 뭔가 이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 버튼으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시트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시트를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그 시트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해서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뭐 여기 화살표를 눌렀다 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사각형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기본 단위를 워크시트, 즉 시트라고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선지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과 열이 교차하는 이 각각의 사각형을 말하는 건데요. 엑셀에서는 이런 사각형을 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우스를 이런 곳에 갖다 놓으면 이 사각형 상자가 여기로 이동되잖아요. 현재 어떤 셀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사각형을 셀 포인터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워크시트의 수는 항상 3개로 한정되어 있다. 자, 일단 이 엑셀에서 통합 문서라고 하면 하나의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필기 강의용 엑셀이라는 파일에 여러 개의 시트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파일을 불러왔을 때 항상 3개의 워크시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뉴바의 파일에서 제가 한번 새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시트 1만 나오게 되는 통합문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통합문서를 열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시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시트를 더 추가해 놓을 수는 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열 때 통합문서 개수를 조정하는 옵션도 있는데요. 메뉴바의 파일 옵션으로 가서 일반 탭에 가보면 포함할 시트 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개수를 한 3개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N, 새 통합문서를 불러왔더니 이렇게 시트가 3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시트의 개수도 3개가 아니고 항상이란 말이 들어간 것도 잘못된 거죠. 옵션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름 상자는 현재 작업 중인 셀의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차트나 그리기 개체를 선택하면 개체 이름이 표시된다. 우선 이 이름 상자는 여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평소에는 셀의 주소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 얘는 이제 B와 7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해서 B의 7셀이다 라고 셀의 주소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는 이름을 주는 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이 국어 점수에 대해서 블럭 설정을 쭉 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여기는 이제 국어 점수야 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그 부분을 블럭 설정해 봤을 때 국어라고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셀의 이름이나 주소가 나온다는 말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나 그리기 개체, 얘네들을 선택하면 이름 상자에는 그 개체 이름이 나옵니다. 웃는 얼굴이다, 차트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해서 4번의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약간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상자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수식 입력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엑셀의 수식은 는 한 다음에 식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80점에다가 더하기 90점이다 라고 식을 만들면 셀에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수식 입력줄에는 이렇게 수식값이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제를 설명드릴 때 하나의 파일 내에 여러 개의 시트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저장을 눌러도 여기 있는 모든 시트가 다 저장이 되는 거고, 다른 데 누른 다음에 저장을 눌러도 역시 모든 시트의 내용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수식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수식은 계산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번 셀 범위를 참조할 때에는 시작 셀 이름과 마지막 셀 이름 사이에 콜론이 입력된다. 예를 들어 이곳에 국어, 영어, 수학의 합계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 합을 구하는 함수 sum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로 열고 국어 점수에서부터 수학 점수까지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식을 잘 보면 땡땡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수식에서 땡땡은 지렁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언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해서 1번의 설명은 맞고, 만약에 이 세 개의 값을 다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만 합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땡땡이 아니라 컴마로 구분하면 각각의 셀로 판단해서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만을 참조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워크시트를 참조하는 경우 해당 워크시트 이름에 알파벳 이외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워크시트의 이름은 큰 따옴표로 묶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80점과 다른 시트에 있는 100점을 더해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계산이 되는데, 여기 있는 식을 잘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80점은 셀 주소만 나왔고 시트 이름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다른 시트 이름, 즉 시트 1번을 참조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트 이름과 셀 주소가 나오게 되었죠. 이 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는 느낌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트 이름에 지금처럼 영문자와 숫자 혹은 한글 이런 애들까지만 있을 때와 다른 문자, 즉 특수문자 같은 애들이 들어갔을 때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트 1에 여기에 빼기가 이렇게 들어있었다, 특수문자가 들어있었다 라고 하면, 아까는 여기 주변에 작은 따옴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은 따옴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시트 이름이 영문자가 아니라 한글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또 특수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스페이스 공백을 넣어줬다 라고 하면 주변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2번 설명은 틀렸죠. 큰 따옴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큰 따옴표는 아니고 작은 따옴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따옴표가 나올 때의 규정도 좀 잘못되었죠. 한글이나 영문, 숫자들로만 돼 있을 때는 작은 따옴표가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특수문자라든지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작은 따옴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수식 안에 문자나 숫자에는 글꼴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셀의 일부만 글자 색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얘만 블럭 설정해서 글자 색을 뭐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식 같은 경우는 일부만 선택해서 글자 색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수식은 일부만 글자 서식을 바꿀 수는 없다는 말이죠. 외부 참조에는 통합문서의 이름과 경로가 포함된다.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시트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파일, 즉 다른 통합문서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곳에 80점 더하기 다른 파일, 즉 통합문서 2라고 되어 있는 파일에 100점을 더해라 라고 식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통합문서 2에 시트 1에 A의 원셀을 참조해라 라고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 즉 통합문서는 큰 가로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는 느낌표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 파일을 참조할 때는 셀 주소가 절대화가 되는데, 이 절대화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에서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선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합문서라는 이름도 스페이스가 눌러져 있다 보니까 작은 따옴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작은 따옴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 이름 쪽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야 될 상황, 혹은 시트 이름 쪽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면 아예 그냥 얘네들을 다 묶어서 통째로 작은 따옴표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부 참조를 하게 될 때 통합문서 이름을 비롯해서 경로가 쭉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여
데이터를 채우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엑셀은 이 점이 있는 곳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고 쭉 아래로 드래그하는 것을 채우기 핸들, 채우기 드래그라고 합니다. 1번, 숫자 데이터는 복사가 되어서 채워지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일씩 증가가 된다. 예를 들어 여기 숫자 5라는 값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를 이제 점이 있는 곳에서 드래그하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그러나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드래그를 하면 일씩 증가가 됩니다.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데이터는 일씩 증가되면서 채워지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어서 채워진다. 자, 아까 그냥 숫자만 채우기 드래그 했을 때는 복사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 5층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을 때는 숫자가 일씩 증가가 됩니다. 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복사가 되는 거죠. 해서 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무조건 증가된다 라고 외워서는 안 됩니다.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될 때 어떤 때는 그냥 기본값적으로 복사가 되고 기본값적으로 일씩 증가가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그 상황이 서로 역전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날짜는 1일씩, 숫자는 1시간씩 증가되면서 채워지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어서 채워진다. 컴퓨터에서 날짜는 빼기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빼기 혹은 슬래시로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를 그냥 채우기 드래그 했을 때는 이렇게 1일씩 증가가 됩니다. 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시간은 이렇게 땡땡 콜론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드래그 했을 때는 1시간씩 증가가 됩니다. 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다만 이 상황들을 각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숫자가 있는 부분은 따로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 숫자와 문자 그리고 날짜, 시간은 묶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숫자와 문자 그리고 이 날짜 값도 엄밀히 보면 이 빼기가 특수 문자거든요. 그래서 얘도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거고 시간 값도 땡땡 즉 특수 문자가 결합된 겁니다. 해서 얘도 결과적으로는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거죠. 해서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일씩 증가가 되든지 1일씩 증가되든지 1시간씩 증가가 되든지 어쨌든 간 기본값은 증가라는 것이고 그냥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복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입력된 두 개의 셀을 블럭 설정하여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두 숫자가 반복하여 채워지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두 숫자의 차이값만큼 증가되면서 채워진다. 자, 이번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5라는 값과 8이라는 값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값을 같이 블럭 설정해서 채우기 드래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값 사이의 차이는 3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8 다음엔 3 더해서 11, 그 다음은 14, 그 다음은 17 이런 식으로 3씩 증가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 두 개의 값을 블럭 설정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드래그하면 58, 58이 복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4번 선지는 설명이 반대로 나왔죠. 그냥 채우기 드래그 했을 때는 두 값 사이의 차이값만큼 증가가 되는 거고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복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약간만 더 부연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이 문자를 그냥 채우기 드래그하면 복사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자들 중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월이다 라고 입력을 하면 채우기 드래그를 했을 때는 월화수목금토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되는 이유는 엑셀에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값들은 채우기 드래그를 했을 때 이 값들이 쭉 나열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 워크시트에서 A열의 사원 코드 중 첫 번째 문자가 A면 50, B면 40, C면 30의 기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 사원 코드의 맨 첫 번째 글자가 A라면 50이 나오고 B라면 40이 나오고 C라면 30이 나오도록 식을 만들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가 사용된 유형들은 안쪽부터 해석을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if하고 left가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left를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left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셀, 두 번째는 개수가 되겠는데 A의 이 셀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라. A의 이 셀이면 여기가 되겠고 여기에 왼쪽에 한 글자, 즉 A자가 있는 부분을 추출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if의 입장에서 식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조건 판단 함수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 두 번째는 참일 때, 세 번째는 거짓일 때가 되겠습니다. 각각 이렇게 컴마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을 먼저 본다면 아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었죠. A의 이 셀에 왼쪽 한 글자가 는 A라면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주변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반면 숫자와 비교를 한다면 큰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100점이라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문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A라면 50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40과 30을 또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위 if가 사용되면서 A의 이 셀에 한 글자가 B라면 40이 나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30이 나와라. 즉 C라면 30이 나와라 라고 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맞겠고요. 제가 한번 엑셀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갖다 놓고요. fx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범주를 모두로 바꿔놓고 이런데 한번 누른 다음에 L자 누르면 레프트 함수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서 사원 코드에 즉 A의 이 셀에 한 글자를 추출해라 라고 식을 만들면 일단 한 글자씩은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아까 만들었던 식은 제가 잘라내기 컨트롤 X를 누르겠습니다. 다시 fx 이번엔 조건 판단문 if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조건은 뭐였냐면 아까 만들어 주었던 레프트 한 글자가 A라면 컨트롤 V 눌러서 레프트의 값은 나오게 하고요. 이렇게 구한 값이 는 A라면 그렇다면 50이 나오고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40이다 라고 적는 게 아니라 40과 30을 또 구분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커서를 반드시 세 번째 박스에 갖다 놓고 if를 한 번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f 안에 또 하위 if를 불러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A의 이 셀에 한 글자가 B라면 40B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30이 나와라 라고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if는 맨 마지막 값에 대해서는 그냥 조건을 따로 주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뭐 나와라 라고 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50점 나오고 40점, 30점이 상황에 맞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엑셀은 어떤 계산식을 구하게 될 때 맨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들고 그 다음 점이 있는 곳에서 채우기 드래그를 해서 나머지 값들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식을 이 첫 번째 셀인 A의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각에 맞게 그 아래에 있는 값들이 참조되면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필기시험을 볼 때 직접 엑셀을 가동해 놓고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식을 자세히 보면 맨 마지막에 가루가 두 개 나왔는데 이 첫 번째에 있는 요 가루는 여기 if의 시작 가루, 요 가루입니다. 얘와 연결이 된 거고 바깥쪽에 있는 요 가루는 여기 바깥쪽에 있는 if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가루가 닫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간단하게만 본다면 2번 같은 경우는 라이트 함수가 사용되었는데 이 라이트 함수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있는 요 글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지금은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문자를 비교할 때 작은 따옴표가 사용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따옴표가 사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표 1과 표 2를 이용하여 표 3의 최대 실적 분명을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B의 15셀의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이 표 1번을 원본으로 해서 표 2번을 이제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죠. 강서 지점이 40만 6천 원에 해당하는 자료, 강남 지점이 73만 5천 원에 해당하는 자료, 그런 자료에 해당하는 상품명이
여기에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선지 dget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이 dget 함수는 조건에 맞는 자료에 다른 열값을 추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는데요. 얘네들의 문법이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표의 범위, 두 번째는 필드, 세 번째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의 2부터 D의 7의 범위에서 A의 2부터 D의 7이면 이 표 1번의 전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맨 위에 있는 이 상품명 같은 필드명도 범위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반면 일반 함수들은 보통은 필드명은 이제 범위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자료들만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필드명까지 범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필드 1이 나왔는데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이 범위에서 일열, 즉 상품 열열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필드 부분은 지금처럼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 필드의 주소를 입력해도 됩니다. 즉 상품명을 언급할 거였으면 이게 A의 2셀이잖아요. 그래서 A의 2라고 나왔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는 번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B의 10부터 B의 11이다. B의 10부터 B의 11이면 여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서 지점이 40만 6천 원에 해당하는 자료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이 표의 범위에서 강서 지점이 요 값에 해당하는 자료에 일열, 즉 상품명을 출력해라. 그럼 결국 이제 40만 6천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이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과 맞습니다. 제가 한번 엑셀에서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갖다 두고 fx 마법사 dget 함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즉 표의 범위가 상품명에서부터 표의 맨 마지막까지 블럭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필드는 이를 입력해서 상품명이 지목되도록 설정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크리티리아 조건은 강서 지점 40만 6천 원,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상한 대로 건강보험이 나오게 되었고, 요 값을 옆으로 채우기 드래그하면 값들이 나오는데 요 값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일단 첫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하면 파란색의 범위에서 강서 지점의 40만 6천 원에 해당하는 상품명이 잘 나왔습니다.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하면 채우기 드래그를 옆으로 하게 되면 주소들도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의 범위가 일단 어긋났죠. 반면 강남 지점이 70만 3,500원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건 맞죠. 지금 두 번째 자료에 나와야 되는 값은 강남 지점의 최대값, 즉 70만 5천 원에 해당하는 변액보험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보면 계속해서 이 파란색의 범위는 잘못되었고 빨간색은 상황에 맞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 주소 개념을 사용해 줘야 되겠는데요. 이 세 번째에 있는 빨간색은 뭐 그냥 놔두고 요 파란색의 범위는 옆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범위에 대해서는 키보드의 F4번을 한번 눌러줘서 주변에 이렇게 달러가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달러가 나오게 되면 절대 주소로 변경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반면 이제 일반 주소, 즉 상대의 주소는 상황에 맞게 주소가 변경되는 겁니다. 자, 엔터 누르고 다시 한번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맞게 나왔던 거고 두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 봤더니 빨간색은 상황에 맞게 옆으로 이동했지만 파란색은 잘 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고 세 번째 값도 역시 그에 맞게 파란색은 고정되고 빨간색은 옆으로 잘 이동이 되었습니다. 해서 문제의 선지에도 이 부분은 절대화가 되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절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사용하는 문법이 같습니다. 결국 조건이 들어간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즉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뭔가 조건에 맞는 자료들의 집계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카운트는 개수이기 때문에 D카운트는 조건에 맞는 자료들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A의 2부터 D의 7까지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로 B의 10셀을
지목했습니다. B의 10셀이면 여기거든요. 강서 지점이 지목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F의 10부터 F의 11이 지목됐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상품명이 별표 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은 앞에 뭔가 글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뭔가의 글자가 들어가고 보험으로 끝나는 자료들의 개수를 구해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즉, 이 표의 범위에서 상품명이 보험으로 끝나는 자료들의 강서 지점의 개수를 구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여기다 놓고 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디카운트 함수로 들어가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표의 범위는 상품명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제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절대와 F4번 눌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필드로 강서 지점이 지목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크리테리아 조건이 되겠는데 상품명이 별표 보험이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지에는 지금 이 부분이 절대화 F4번이 눌러져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하고 채우기 드래그를 옆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 두 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얘는 뭐 강서 지점이건 강남 지점이건 강북 지점이건 상품명이 별표 보험으로 이제 끝나는 자료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건 이제 강서건 강남이건 강북이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2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약간의 차이만 본다면 지금 첫 번째 파란색의 범위는 절대화 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B의 10셀 강서 지점이 지목됐는데 이건 옆으로 이동하면서 강남 지점, 강북 지점이 지목되면서 각각에 맞게 처리가 됐습니다. 잘 되었다라고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F의 10부터 F의 11, 이 부분은 절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얘가 옆으로 이동해서는 안 되겠죠. 이 조건은 지금 이 F의 10부터 F의 11에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번을 같이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점 때문인데요. 앞서 제가 이 절대화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표의 범위는 절대화를 하는 거야, 혹은 뭐 이 부분은 절대화를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암기하려는 성향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문제를 보신 것처럼 각 상황에 따라서 절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만약 이렇게 채우기 드래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 없고 여기 한 번 결과가 나오는 문제였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의 절대화도 필요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화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느 순간 한눈에 들어오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도록 노력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사용되는 문법 자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다른 문제에서 또 룩업과 매치를 설명드리는 회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전체 평균 셀의 값이 85가 되도록 이디안의 1월값, 즉 B의 3셀을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 중 목표값 찾기 기능 실행을 위한 수식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의 지정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일단 문제에서 말한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은 목표값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값을 수정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은 뭐냐면 평균이 82.7점 나왔는데 이 값을 85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중에 뭔가의 값이 변경되어야 85점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대안의 1월 값을 바꾸어서 이 부분을 85점으로 바꿔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만드는 과정부터 잠깐 보여드려야 이해가 잘 될 것인데요. 평균이 나올 곳에 갖다 놓고 평균을 구해라.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평균값을 구해라 라고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82.7점은 이걸 옆으로 채우기 드래그해도 82.7이 나오고, 혹은 이 값을 아래로 드래그해도 역시 82.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수점 이하까지 주르륵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이거를 블럭 설정해서 수수점 자리를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해라 라고 설정을 하면 82.7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이 값은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 65라는 값을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이쪽이 85점이 나오도록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식셀, 즉 계산식이 나와 있는 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요. 메뉴바의 데이터, 목표값 찾기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수식셀은 2의 5셀, 자동으로 이 부분이 체크가 됐는데 제가 아까 셀 포인터를 여기다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찾는 값, 이 값을 얼마로 바꿀 거냐? 문제에서는 85점으로 바꾸겠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해서 85를 넣게 되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값을 바꿀 셀, 무엇을 바꿔서 85로 바꿀 거냐? 이대안의 1월 점수, 즉 65점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식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뭔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이 부분이 85점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상황에 맞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셀은 2의 5셀, 즉 결과값이 나오고 있는 이 82.7이 있는 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얼마로 바꿀 거냐? 85로 바꾸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값을 바꿀 셀이었는데 이대안의 1월 점수, 즉 B의 3셀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식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다만 선제는 절대화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식을 만들 때의 과정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각각의 셀들을 지정할 때 수식셀은 그냥 일반 주소로 나왔고 값을 바꿀 셀은 알아서 절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절대화를 시켜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그냥 절대화를 해도 상관이 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수식의 문제에서는 어떤 때는 절대화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개념이 되겠지만 목표값 찾기에서만큼은 그냥 절대화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놔두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선지들 중에 어떤 건 절대화가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다 라고 해서 답이 되고 안 되고 이걸 판단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될 만한 선지가 2번밖에 없습니다.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수식셀 자체가 엉뚱한 데를 지정하고 있잖아요. 단 3번 선지를 잘 보시면 찾는 값을 2의 4셀로 지정했는데 그 2의 4셀이 공교롭게도 85점이 나와 있는 셀입니다. 즉 85를 직접 적지 말고 여기 85점이 나와 있는 셀을 지목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안 됩니다. 목표값 찾기에서 이 수식셀과 값을 바꿀 셀은 주소값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고요. 찾는 값은 반드시 직접 수치를 넣어줘야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 2번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표에서 이름이 세 글자이면서 2로 시작하고 토익 점수가 6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직원이거나 직급이 대리이면서 연차가 3년 이상인 직원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한 고급 필터 검색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이 문제에서 말한 이 고급 필터라는 것은 자료들 중에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고급 필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기술해 줘야 되겠는데요. 조건을 같은 줄에 기술하면 뭐뭐이고, 즉 AND 조건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고요. 줄을 다르게 기술하면 뭐뭐이거나, 즉 OR 조건으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뭐뭐이고라는 말은 앞에 조건도 만족하고 뒤에 조건도 만족해야 참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반면 뭐뭐이거나라는 말은 앞에 조건이나 뒤에 조건 중에 뭔가 하나 만족하면 그냥 참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같은 줄이라는 것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필드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조건들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조건과 조건이 같은 줄에 있으면 뭐뭐이고가 된다는 말이고, 줄이 다르면, 즉 이 토익과 여기가 이제 줄이 서로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뭐뭐이거나로 해석을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선지에 나온 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세 글자이면서 2로 시작한다. 이름을 2로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와일드키인 별표와 물음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한 다음에 별표 이렇게 적으면 2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가 다 검색이 됩니다. 원래 이 별표에는 뭔가의 글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 이 물음표라고 적게 되면 이 물음표는 글자 수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즉 2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자료를 검색해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세 글자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선지 2번에 보면 이 별표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별표는 하나만 들어가도 여러 글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요거는 이제 일부러 함정으로 출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토익 점수 조건이 나왔는데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사이가 뭐뭐하고 즉 뭐뭐이고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같은 줄의 기수를 하는 겁니다. 600점 이상 800점 미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여기서 이 이상은 크거나 같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미만은 작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수학에서 이자가 들어가 있으면 같다가 같이 포함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0점 이상이란 말은 600도 들어가는 거죠. 반면 800점 미만이란 말은 800은 빼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이제 소수점 이하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600에서 799까지의 자료들이 검색되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지정하게 될 때는 AND 조건으로 기수를 해줘야 됩니다. 즉 같은 줄에 기수를 해줘야 돼요. 해서 600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600이라고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시 한번 토익 점수가 800 미만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이거나 하면서 직급이 나왔습니다. 뭐뭐이거나는 우화 조건, 즉 줄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서 바로 아래 줄에 조건을 기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직급이 대리이면서 대리라고 적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차가 3년 이상이다. 연차 필드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들 중에서 저는 각각의 행을 레코드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료가 검색이 되는 거고 또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도 검색이 되는 겁니다. 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제가 한번 이 고급 필터 기능을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의의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보통 고급 필터를 가동할 때는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커서를 놓고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메뉴바의 데이터 고급 필터로 들어갑니다. 자, 이 고급 필터는 결과를 현재 위치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다른 장소에 갖다 놓게 됩니다. 첫 번째 목록 범위는 이 원본표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제가 커서를 여기다 놨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부분이 블럭 설정이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여기다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블럭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결과값이 나올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런 곳에 결과가 나와라 라고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렀더니 자료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이 가람이란 사람은 이제 이씨니까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토익 점수를 보니까 600에서 799까지가 포함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게 되었고 두 번째 사람도 이씨로 시작하면서 700점 그러면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리고 옆에 보면 대리이면서 5년인데 그러면 이 조건도 만족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민족 자료도 나왔고 박사랑이란 사람은 첫 번째 조건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대리이면서 3년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번과 4번은 별표를 사용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를 사용하면 이 세 글자라는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가 600에서 800까지를 설계하게 될 때 줄을 바꿨는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지정하게 될 때에는 AND 조건으로 기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줄을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4번 필드에 그림과 같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 표시되는 결과행은 우선 이 자동 필터라는 것도 고급 필터와 마찬가지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을 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사용하는 방법이 좀 더 편리한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자료를 블럭 설정한 다음 메뉴바의 데이터 필터 즉 자동 필터로 들어가면 열 이름 즉 필드명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부서가 기획실인 자료들만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거 눌러갖고 기획실만 체크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료들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 자동 필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조건을 4번 필드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 4번 필드를 눌러서 여기서도 뭔가 이제 필요한 것만 체크할 수가 있지만 필터로 가보면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좀 더 세밀한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함하고
A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은 이 자료 중에 A라는 글자가 있는 자료들을 이제 검색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문자 A도 있고 소문자 A도 있는데 이 필터, 즉 자동 필터나 고급 필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여성하고 이기상의 자료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이제 그리고 하고 또는 있는데 또는을 체크했습니다. 즉 OR을 체크했다는 말이 되는 건데 OR을 체크하면 앞에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도 나오는 거고 하단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도 나와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끝 문자를 지정하고 지렁이 물음표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은 이 별표와 물음표에 대해서 앞서 강의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 물음표라고 적으면 물음표를 찾는 게 아니라 홍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자료를 찾아라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 자료들 중에 물음표나 별표가 있는 자료 자체를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즉 별표나 물음표에 뭔가 다른 글자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걸 와일드키라고 하는데 와일드키의 역할이 아닌 별표, 물음표 자체를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앞에다가 물결 모양을 넣은 다음에 별표나 물음표를 넣어주게 되면 해당 글자를 찾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해석해 본다면 A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도 나오게 되는 거고 끝 문자가 물음표로 끝나고 있는 자료도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렀더니 예상한 대로 A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그리고 물음표로 끝나고 있는 자료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행, 3행, 5행의 자료가 추출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의 이 식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데 포함이 아닌 는을 지정하면서 A 주변에 이렇게 별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A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찾아라.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동일하게 이렇게 A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이 나오게 되겠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그렇게 식을 넣게 되면 아예 이 부분을 아까 저는 이제 는 하면서 별표 썼는데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놓게 됩니다. 즉 는을 지정하면서 A 주변에 별표를 넣는 것과 포함 A를 체크하는 것은 같은 결과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작성된 차트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의 내용이 함께 변경된다. 자, 우선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트에 원본 자료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료를 블럭 설정하고 메뉴바에 삽입, 차트로 들어가서 필요한 차트 유형을 선택하면 이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본과 이 차트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1월 점수가 83점 정도인데 이 점수를 제가 100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차트도 같이 변경된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원본이 변경되면 차트도 같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특정 차트 서식 파일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 파일을 기본 차트로 설정할 수 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차트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서식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라든지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런 서식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차트의 서식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서식 파일로 저장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다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트를 다시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아까의 서식을 차트 종류 변경 서식 파일로 들어가서 아까 지정해 놨던 서식 파일을 불러와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차트에 사용될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한 후 Alt F11번 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 기본 차트인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가 작성된다. 이건 차트를 만드는 단축키를 말하는 건데요. 자료를 블럭 설정하고 Alt F11번이 아닌 Alt F1번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만드는 단축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블럭 설정을 하고 F11번 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차트라는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lt F1번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차트가 같이 만들어졌죠. 그러나 F11번 키로 차트를 만들게 되면 아예 차트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차트 하나만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선제 나와 있었던 Alt F11번도 역할이 있는데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라는 것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하여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일단 이 차트의 종류는 차트의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에서 필요한 모양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건 세로 막대형이고 어떤 건 꺾은 선형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합계 계열 즉 노란색인데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서 합계에 대해서만 다른 유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 이상의 차트 종류가 사용된 유형을 혼합형 차트다 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혼합형 차트는 자료의 유형이 좀 다를 때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월, 2월, 3월의 자료는 각각의 점수, 각 월의 점수이지만 합계에는 얘네들을 취합한 좀 의미가 다른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세로막대로 표현하고 이 합계는 좀 다른 차트 종류로 표현하면 알아보기가 더 쉽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 유형이 다르거나 값의 차이가 현저하게 날 때 혼합형 차트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혼합형 차트는 그냥 혼합형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주곤 하는데요. 그 점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 축을 쓸 건지 보조 축을 쓸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월, 2월, 3월의 데이터는 기본 축을 사용하고 합계의 데이터는 얘네들하고 값의 차이가 극명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조 축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게 되면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에 더 수월해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4번의 설명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틀린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이 매크로는 반복되는 명령을 등록시켜 놓고 나중에 한 번에 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을 먼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지만 임의대로 이름을 이렇게 내가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저는 컨트롤 A 누르면은 해당 매크로가 가동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컴퓨터에 다 등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선을 넣어야 되겠다. 메뉴바의 홈으로 가서 선을 좀 넣어주고 색깔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설정에서 이런 거 색깔을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중지를 누르면 지금까지 한 작업들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됐는데 이걸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금방 넣었던 서식들을 다 지우고 아까 컨트롤 A 누르면은 매크로 가동되게 만들었거든요. 컨트롤 A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명령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한 것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가보면 금방 만들었던 매크로 AAA 매크로가 있는데 얘 이제 편집 버튼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비주얼 베이직 코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내에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내장되어 있고요. 금방 보신 것처럼 뭔가의 동작을 쭉 이렇게 수행하면 그 동작들이 이렇게 코드로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저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듈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모듈이란 말은 어떤 하나의 명령 그룹이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매크로를 등록하게 될 때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지고 명령도 누르고 글씨를 적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저장되고 있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며 변경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서 보여드렸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하려고 할 때 매크로 1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거지만 AAA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은 개발 도구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가서 AAA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셀에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이 바로가기 메뉴는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말하는 건데 이 바로가기 메뉴에는 매크로를 실행시켜주는 명령은 없습니다. 바로가기 키를 이용하는 방법,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죠. 매크로 만들면서 제가 컨트롤 A 누르면 가동되도록 등록을 했었는데 컨트롤 A 눌렀더니 매크로가 가동됐습니다.
빠른 실행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이 빠른 실행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위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메뉴를 추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기타 명령으로 들어가서 매크로 관련 명령을 등록을 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매크로 관련 명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매크로를 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3번 선지는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성격이 다르지만 그리기 개체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메뉴바의 삽입으로 가서 뭔가 도형을 제가 하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으로 가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매크로와 연결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얘가 버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가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 도구 메뉴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로 옆에 보기라는 메뉴에도 매크로가 있고 여기서도 매크로를 기록하거나 매크로를 실행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는 이 개발 도구 메뉴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엑셀 옵션 화면창에 리본 사용자 지정해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 놔야만 개발 도구가 보여지는 점도 있습니다. 당장은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아까 이 매크로를 기록할 때 매크로의 저장 위치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에 나온 것처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하는데요. 엑셀은 하나의 파일을 통합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파일에 매크로도 같이 저장해라 라는 옵션이 현재 통합 문서가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새 파일, 즉 새 통합 문서에 매크로를 저장해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얘는 좀 특이한데요. 매크로만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가령 나는 A라는 통합 문서, B라는 통합 문서, C라는 통합 문서에 금방 맞는 매크로를 다 각각 적용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를 각각의 통합 문서마다 매크로 등록하면서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이용해서 매크로만 한번 저장을 하고 이 각각의 통합 문서에서 그 만들었던 매크로를 불러와서 여러 문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간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매크로만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게 되면 personal.xlsb라는 파일에 매크로가 저장되니까요. 이 파일 이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4번 선지의 설명도 모두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코드표를 참조하여 과목 코드에 대한 과목명을 구하되 코드표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과목명을 공백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B의 3셀에 수식을 입력한 후 나머지 셀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입력하고자 할 때 B의 3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과목명을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요. 과목 코드가 W면 W에 해당하는 워드가 여기 나오고 P면 P에 해당하는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 참조표의 첫 번째 열에서 수직 방향으로 찾아봐서 그에 해당하는 뭔가의 값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함수는 이 VLOOKUP 함수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V는 이 vertical, 수직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lookup은 뭔가를 찾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선지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는 값, 두 번째는 찾을 범위, 세 번째는 열 번호, 네 번째는 범위 인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A의 3을 찾아봐라. A의 3이면 바로 여기 W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듯이 엑셀은 항상 이 첫 번째 레코드, 이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W부터 찾는 값에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을 범위로 2의 3부터 F의 6이 지목되었습니다. 이 범위가 되겠는데 결국 W란 값을 이 표에서 찾아봐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듯이 일반적인 엑셀 함수들은 맨 위에 있는 이 필드명 부분은 범위에 포함을 시키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범위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W란 값, P라는 값을 각각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함수들은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열 번호로 2가 지목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W라는 값을 찾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행에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게 1열, 이게 2열이 되는 건데 어떤 열의 값을 출력할 거냐? 우리는 지금 과목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2열의 값이 나와라 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범위 인정 여부, 즉 근사값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되는 건데요. 이 근사값을 인정할 때는 1을 입력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0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0은 펄스와 같은 값이에요. 지금은 근사값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표를 잠깐 보셔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V룩업이나 H룩업을 사용할 때 범위를 인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이 영업부면 가산점으로 10점을 주고 총무부면 20점을 줘라 라는 표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딱 영업부라는 글자와 일치할 때만 10점이 배정되면 되는 거고 총무부라는 글자와 일치할 때만 20점이 배정되면 되는 겁니다. 즉 근사값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있는 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의 의미는 0점부터 59점까지는 가가 되고 60점부터 69점까지는 양이 되고 70점부터 79점까지는 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근사값을 인정해 줘야 되는 상태이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에는 V룩업의 맨 마지막 옵션 값을 true, 즉 1로 설정해서 근사값을 인정해라 라고 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표는 W라는 값과 E라는 값 사이에 어떤 근사값을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W면 워드 나오고 P면 파워포인트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해서 근사값을 인정하지 않는다. 펄스가 입력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엑셀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결과가 나올 곳에 갖다 놓고 fx V룩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찾는 값이었는데 바로 여기 A의 3을 체크했었습니다. 그 다음 참조 영역은 이 W에서부터 이 참조표의 맨 마지막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에는 이 부분이 절대화, 달러 기호가 나와 있는데 그 점은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호는 두 번째 열의 값이 나와라. 그 다음 범위 인정 여부는 펄스였는데 펄스는 0을 적어도 이렇게 펄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0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워드라는 값이 처음엔 잘 나왔는데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값이 이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값은 내가 원하는 값을 이쪽에서 잘 찾는데 두 번째 값을 찾을 때는 내가 원하는 값은 이 두 번째에 있는 값을 찾는 게 맞지만 참조표도 같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참조되는 영역이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참조 영역에 대해서는 F4번 절대화를 해줘서 달러가 나오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범위들이 엉켜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값은 역시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는 이 x라는 값이 참조표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 n/a는 찾고자 하는 값이 참조표에 없을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오류 값이 나오게 될 때에는, 즉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값에 대해서는 공백이 나오게 해라 라는 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if error라는 함수가 필요한데요. 이 if error 함수는 에러가 났을 때, 즉 오류 값이 나오고 있을 때 뭔가 다른 글자를 출력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평상시에는 이 식의 결과값이 나오고 만약 오류 값이 나오게 될 때에는 큰 따옴표, 즉 공백이 나와라 라고 기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V룩업의 값은 는 빼고 Ctrl X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fx if error 함수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식을 Ctrl V 그대로 붙여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류가 났을 때는 큰 따옴표 이러면 공백이 나와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정상적인 값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 바로 이 오류 값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범위 인정 여부가 true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지금의 참조표는 범위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은 hlookup 함수가 사용되었는데
이 H는 홀라이젠탈, 수평의 약자입니다. 만약 이 참조표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컨트롤 C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바꿈을 누르면 행과 일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으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찾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H룩업을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한번 얘도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fx H룩업 함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찾는 값은 역시 W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참조표는 이번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얘도 역시 채우기 드래그 하더라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row index number, 이건 행번호인데 아까는 이제 1열, 2열 이렇게 열번호를 넣었잖아요. 근데 H룩업은 이렇게 1행, 2행 이렇게 행번호를 넣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두 번째 행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2라고 넣겠습니다. 범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역시 그에 맞게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필요에 맞게 if error 함수를 또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lookup 함수가 사용되었는데, 이 lookup 함수는 hlookup과 vlookup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vlookup은 금방 보신 것처럼 수직 방향으로만 자료를 찾고, hlookup은 수평 방향으로만 찾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방향이 없어요. 수직도 되고 수평 방향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자, 얘도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룩업으로 가고, 이 룩업은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첫 번째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찾는 값은 W 찾아라. 어디서 찾을 거냐? 바로 이 범위에서 찾아봐라. 여기서는 찾을 범위로 코드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얘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result vector, 결과값을 가진 범위가 되는 건데요. 바로 이 워드부터 액세스를 블럭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P라는 값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 요 찾을 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P라는 값은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을 가진 범위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엑셀을 출력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형태가 이렇게 수직 방향이건 수평 방향이건 찾을 범위 잘 지정하고 결과값을 나올 범위 잘 지정하면 그에 맞게 결과값들이 항상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잘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사용하던 예제하고는 좀 다르게 바꿔놨죠. 왜 바꿔놨냐면 lookup 함수는 여기 있는 이 찾는 값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참조표가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룩업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if error 함수의 문법이 수식을 먼저 적은 다음에 오류 시에 나올 값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3번과 4번 선지는 앞부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화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lookup 함수의 3종 세트 vlookup, hlookup, lookup 이 세 가지를 같이 구분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I의 2부터 I의 5 영역에 B의 2부터 F의 14 영역에 표를 참조하는 배열 수식을 사용하여 지점별 총 대출 금액을 구하였다. 다음 중 I의 2셀에 수식 입력줄에 표시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이 I의 2셀, 바로 여기에 적혀져야 될 수식으로 옳은 걸 찾으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표의 의미는 지점이 서울인 자료들의 대출 금액의 합계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고 경기인 자료들의 대출 금액의 합계가 여기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점별 총 금액, 즉 합계가 나와야 된다는 점에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죠. 카운트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썸을 이용해 줘야 되겠고요. 또한 선지들을 보면 맨 앞과 맨 끝에 이렇게 큰 가루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큰 가루가 들어있으면 배열 수식의 문법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배열 수식으로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배열 수식의 문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if를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if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를 컴마로 구분하게 되겠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를 별표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나 카운트 같은 함수에서는 이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겠고요. 에버리지나 카운트로 배열 수식 문제를 풀 때는 이 전자의 기법을 꼭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개념은 이러하고요. 4번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하고 if가 나왔는데 집계를 하기 위해서 sum이 나왔고 그 안에 이제 if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나왔는데 D의 2부터 D의 14의 범위에서 D의 2부터 D의 14하면 바로 여기 지점이 나와 있는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값에서 H의 2와 같은 값을 찾아라. H의 2에는 서울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서울 말고 경기, 부산 뭐 이런 값들이 첨부되겠지만 어쨌든 간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추출해라.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식을 보면 이쪽 부분은 절대화가 되었고 이쪽 부분은 안 되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값을 채우기 드래그 하게 될 때 여기 있는 서울이라는 값은 아래로 각각 내려가면서 경기 일대의 대출 금액의 합, 부산 일대의 합, 충남 일대의 합이 나와야 됩니다. 해서 이쪽 부분은 일반 주소로 두게 된 것이고요. 반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채우기를 하더라도 요 범위가 같이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항상 D의 2부터 D의 14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화가 지정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면 조건은 잘 지정이 되었고 컴마 한 다음에 if가 사용됐으니까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가 컴마로 구분이 된 것이죠. 계산 범위는 2의 2부터 2의 14가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 일대의 대출금액, 서울 일대의 대출금액 뭐 이런 값들만 추출해서 합쳐서 여기에 나오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계산 범위도 절대화가 되었는데 이쪽과 마찬가지죠.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이 부분도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컴마 한 다음에 0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 문법에는 계산 범위까지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가 따로 적혀져 있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하냐면 일반적인 if 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기술을 하지만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맞는 자료들을 각각 추출해서 그거 다 모아서 어느 한 곳에 한 번 출력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일 때가 사용될 일이 없어요. 해서 배열 수식들은 그냥 참일 때까지만 입력을 하고 거짓일 때는 그냥 놔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거짓일 때의 값을 0으로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해당하는 값들은 뭐 잘 가져오고 나머지 값들을 0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결과적으로 서울에 해당하는 값들의 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 번째는 이제 경기에 해당하는 값들만 잘 계산하고 경기가 아닌 값들은 다 0으로 배정했다. 경기가 아닌 값들을 아예 빼버렸건 0으로 배정했건 합쳤을 때의 값은 동일하잖아요. 해서 이 거짓일 때를 이렇게 0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거짓일 때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만 입력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제가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갖다 놓고 이런 배열 수식 문제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식을 적어줘야 됩니다. 는 한 다음에 sum 적고 sum에 대한 가로 엽니다. if 한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를 엽니다. 그 다음은 조건을 적어줘야 되겠는데 조건은 뭐였냐면 이 지점의 범위, 자, 이 부분은 전체의 범위니까 F4번 눌러서 절대화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값과 바로 결과표가 나와 있는 이 지점의 첫 번째 값 서울을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값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각에 맞게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소로 두는 겁니다. 해서 지점을 서로 비교하도록 만들어 놓고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를 컴마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은 계산 범위, 대출 금액을 블럭 설정하면 되겠는데 얘도 역시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 sum에 대한 가로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 수식들은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렀다 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큰 가루가 나오게 되면서 배열 수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면 상황에 맞게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값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로 내려왔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잘 범위가 지정됐죠.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이렇게 참조가 상황에 맞게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이제 거짓인 부분 컴마 0을 이제 넣어줬다 그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 했어도 값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요. 뭐냐면 여기 참조가 되는 서울, 경기 뭐 이런 값들이 상황에 맞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 h라고 되어 있는 값은 움직이지 말고 2행, 3행, 4행, 5행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요 h 앞에만 달러를 넣어서 h는 고정하고 2라는 값은
상황에 맞게 3, 4, 5로 바뀌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풀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왜 여기에 달러를 걸지 않았었느냐? 이 문제는 일단 채우기를 하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우기 방향을 아래로 하는데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할 때는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즉 절대화를 걸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요 h라는 값이 변경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h 앞에 달러를 따로 넣지 않았던 건데 넣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선지가 바로 그런 설명인데 어차피 뭐 변경될 일이 없는 상황이지만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if가 사용되지 않은 문법이 사용되었는데 if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이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가 컴마가 아니라 별표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를 사용하는 수식과 비교해 봤을 때 조건 앞과 뒤에 그리고 계산 범위의 앞과 뒤에 가로가 사용되었는데 이런 부분의 가로가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가로가 꼭 있어야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컴마로 구분을 하게 될 때는 조건과 계산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해서 가로를 따로 이런 경우에는 뭐 넣지 않아도 되겠지만 별표로 연결을 하게 될 때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로를 넣어준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번 선지에 맞게 나온 대로 바꿔본다면 조건 여는 부분에 가로 있고 조건 닫는 부분에 가로 있어야 되겠고 조건과 계산 범위는 별표로 연결하고 계산 범위에 가로 열고 계산 범위 닫는 부분에 가로 닫고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역시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를 보면 4번과 비슷한데 계산 범위가 2열이 지정된 게 아니라 숫자 1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조건이 서울일 때, 즉 서울인 자료들은 1이 배정되고 서울이 아닌 자료들은 0이 배정됩니다. 서울인 경우에만 1이 배정되고 나머지 값들은 0으로 배정된다면 얘네들을 다 합쳤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서울인 자료들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서울일 때만 일씩 더해지니까요.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1을 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을 더해라. if에 대한 가로 닫고 썸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렀더니 이와 같이 각 상황에 맞는 개수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썸은 합을 구하는 함수지만 이렇게 계산 범위를 1로 두게 되면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도 거짓일 때의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만들었어도 되는 거죠. 아무튼간 썸을 이용해서 계산 범위를 두었을 때는 그에 맞는 계산이 되겠지만 숫자 1을 적었을 때는 개수가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카운트 함수와 이 3번과의 차이점은 또 뭔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카운트라는 함수도 자료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 계산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F4번 누르면 그에 맞게 개수가 나와지게 되거든요. 다만 이 카운트 함수는 원래 개수를 구하는 함수다 보니까 이 계산 범위를 이런 식으로 대출 금액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도 개수가 나오는 거고 3번 선지에 나왔던 것처럼 숫자 1을 적어도 역시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때는 계산 범위에 범위를 지정하건 숫자 1을 지정하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 다만 썸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때는 계산 범위를 1로 둬야 된다 라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수식과 배열 수식의 차이점은 또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if를 일반 수식을 가지고 만든다 라고 가정하면 if 한 다음에 지점이 뭐 서울이라면 특별시라는 글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이다 라는 글자가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잘 보시면 일반 수식 같은 경우는 여기 비교하는 값이 하나의 셀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열 수식은 범위를 지정하면서 식을 만들었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배열 수식은 말 그대로 이 범위, 즉 배열을 가지고 뭔가 식을 만드는 게 배열 수식입니다. 다만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더 나올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앞서 공부했던 일반 수식들도 범위를 지정하는 유형이 있었는데 그건 또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함수들 자체에서도 범위를 지정하는 함수들은
많거든요. 해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열 수식에 사용되는 함수들이 일단 일반 수식에 사용하는 함수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함수들의 문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상태에서 배열 수식도 분리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이런 유형에 대해서 나는 너무 어려워서 안 풀어 하고 넘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이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다양한 유형을 접하다 보면 자연히 이런 부분도 섭렵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에 매크로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이 매크로를 만들어 놓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문제는 이 내부의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매크로를 만들면 서브 루틴으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 서브 루틴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명령 그룹 단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브 한 다음에 해당 서브 루틴의 이름이 나오게 되겠고요. 엔드 서브 하면서 그 서브 루틴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룹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 서브루틴의 이름은 매크로 1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쪽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range A의 1부터 D의 3의 범위를 select 선택해라.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명령어들은 앞에 객체가 나오게 되겠고요. 점 한 다음에 수행할 명령, 즉 메소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A의 1부터 D의 3까지가 객체가 되는 거고 이 객체를 select 선택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 포맷, 이 포맷은 서식이란 뜻이거든요. 서식을 클리어 지워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의 1부터 D의 3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식이 삭제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버튼에다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한번 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A의 1부터 D의 3까지 영역에 대해서 서식이 지워졌습니다. 여기서 서식이라는 것은 글자 색이라든지 배경색,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엑셀 프로그램은 이 안에 있는 자료를 지우는 것, 즉 내용을 델리트 키로 삭제하는 것과 서식을 삭제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식만 지워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지우는 것과 서식을 지우는 것을 별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용을 지워야 된다라고 했다면 클리어 포맷이 아닌 클리어 컨텐츠스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range A의 1 땡땡부터 D의 3에 대해서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주얼 베이직 코드에서 땡땡, 이 땡땡은 범위를 말하는 거죠. 해서 A의 1부터 D의 3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 부분을 컴마로 이렇게 구분했다. 엑셀에서는 이 컴마가 각각의 셀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A의 1과 D의 3만 더해서 4가 나와라 그런 말이 되는 건데 비주얼 베이직 프로시저 즉 range 명령에서는 컴마를 사용해도 A의 1부터 D의 3이 됩니다. 다만 큰 따옴표를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셀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다 묶으면서 컴마로 구분했을 때는 A의 1, D의 3을 각각 말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프로시저에서는 이렇게 3개의 경우의 수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땡땡은 당연히 범위가 되는 거고 이 큰 따옴표를 각각의 셀마다 적었느냐 아니면 묶어서 적었느냐에 따라서 범위로 인정을 하는 경우와 각각의 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 A의 1셀 그리고 D의 3셀의 서식만 지워진다 라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 문법이 사용되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는 A의 1부터 D의 3까지의 영역이 설정된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줄을 통해서 범위 지정이 되는 것이지만 이 매크로가 궁극적으로 수행할 일은 범위를 지정해서 서식을 지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번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서식 기호들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샵, 0, 물음표 이 세 가지는 숫자를 표시하는 서식이 되겠고요. 골뱅이는 문자를 표시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샵은 값이 없으면
생략이 되고 0은 값이 없어도 0을 출력해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라는 값을 샵으로 표시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5가 표시가 되는 거고 점까지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샵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5점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0.00의 서식으로 표현하면 이 자리에 5가 출력이 되고 뒤에 무효 숫자 .00도 그냥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해서 5.00이 출력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 같은 경우는 값이 없으면 생략이 되긴 하지만 자릿수를 차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각각이 샵으로 표시한 것, 0.00으로 표시한 것, 물음표로 표시한 값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음표 같은 경우는 5점까지만 나오면서 무효 값들은 표시가 안 되었죠. 근데 샵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바짝 달라붙었지만 물음표는 여기 좀 공백이 좀 보이잖아요. 이 공백 부분이 물음표 2개가 들어가는 자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도 샵처럼 무효 숫자는 표시하지 않게 되지만 자릿수 공간은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뱅이가 있는데 이 골뱅이는 문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커마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 상태에서 형식을 골뱅이를 넣어주면서 합격이다 라고 적어주면 커말 합격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이러한 값이 있고 서식으로 샵, 0, 컴마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단 문제에 주어진 서식이 샵, 샵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컴마가 세 자릿수마다 들어있으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마다 컴마가 나오는데 요 맨 마지막 값은 제가 0을 넣었거든요. 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이 없으면 공백이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 나오게 된 것인데 맨 마지막 값을 0으로 넣었다 라고 하면 값이 없어도 0이 출력되기 때문에 요 맨 마지막 값은 0이 나오게 되죠. 즉 어떤 값이 배정됐을 때는 샵, 샵과 샵, 샵 0의 값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값이 0일 때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샵, 샵이건 샵, 샵 0이건 같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컴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이 컴마는 나누기 1000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중간에 컴마가 있을 때에는 세 자릿수마다 컴마를 넣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지만 마지막에 컴마가 있을 때는 나누기 1000, 만약 컴마가 2개 있으면 나누기 100만을 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컴마를 넣어봤더니 나누기 1000이 되면서 315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1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나누기 1000을 했으면 얘가 지워지면서 314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또 315가 나왔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서식들은 반올림이 됩니다. 즉 5를 넘어가는 값들은 올림이 일어나고 5보다 못한 값이 있을 때는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 맨 마지막 값이 8이다 보니까 8이라는 값은 반올림이 되는 값이잖아요. 해서 1이 올라가서 315가 나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이런 값을 샵, 샵 0.0으로 표시해라. 여기는 이제 컴마가 아니라 점입니다. 점은 소수점 이하와 정수 부분을 구분하기 위함이죠. 즉 여기 있는 이 서식은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와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0의 서식은 값이 없어도 0이 출력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이 값이 정수만이고 소수점 이하가 없지만 여기 있는 서식이 0의 서식이기 때문에 값이 없어도 이렇게 .0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컴마는 세 자릿수마다 컴마를 넣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번 서식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오전 12시가 나왔는데 서식을 0으로 줬습니다. 즉 0의 서식을 사용해라 라고 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루의 시간을 4로 나누면 각각 6시, 12시, 18시, 24시 즉 0시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실제적인 값은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형식을 샵이나 0으로 바꿔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온 대로 저는 0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시간값이 숫자로 변경되어서 나오는데 1이 나왔지만 이게 소수점 이하를 갖고 있는 값이어서 그런 거예요.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값이 0.25, 두 번째 값이 0.5, 세 번째 값이 0.75, 네 번째 값이 1이 나왔습니다. 즉 하루 24시간은 숫자로 따지면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루의 절반값, 즉 낮 12시는 0.5가 되는 거고 그 12시에 다시 절반값인 6시는 0.25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M 12시, 오전 12시는 새벽 0시를 말하는 겁니다. 해서 이 0시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0의 서식을 사용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 있는 0은 이 서식의 결과값이 숫자 0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4번 2018년 3월 25일 YYYY 빼기 MMMM이 나왔습니다. Y는 연도, M은 월, 그리고 D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연도를 4자리 주기 위해서 Y를 4개 적었습니다. 해서 2018이 다 나오게 되었고요. 만약에 연도를 YY 이렇게만 적었다 라고 하면 18년이다 라고만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4자리가 다 나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월과 일은 조금 복잡한데요. 우선 M을 하나 주게 되었으면 3월이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1월을 기준으로 적었는데 그 다음에 M을 2개 넣게 되면 0, 1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을 3개 넣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월이 문자로 변경되어서 나오는데 1월은 제뉴얼이잖아요. 그래서 JAN까지 나오게 됩니다. 즉 세 글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M을 4개 넣게 되었을 때는 제뉴얼이라는 글자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선 3월이다 라고 했으니까 3월은 마치잖아요. 그래서 M을 4개 주었을 때는 마치가 다 나오는 거고 만약에 M을 3개만 주게 되었을 때는 MAR까지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상황에 맞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린 김에 D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는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1일이다 라고 하면 숫자 1이 나오는 거고 D다 라고 하면 0, 1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날짜가 14일이다 라고 하면 원래 14니가 14라고 나오는 거고 이 경우에는 D를 하나만 줬을 때도 14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를 3개 그리고 4개 주었을 때는 요일 값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겠는데요. DDD라고 적으면 가령 일요일이다 라고 하면 썬데이에 썬까지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DDDD라고 적으면 썬데이라는 글자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 영어로 나온 것인데요. 만약에 이걸 AAA라고 적으면 한글로 1 이렇게 나오고 AAAA라고 적으면 일요일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시범을 보여드린다면 AAAA를 이렇게 가로 안에 넣었는데 A를 4개 적었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인가봐요. 이 날짜가요.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설명도 다 맞고요. 틀린 설명은 1번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서식에 대한 문제도 응용의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두 문제만으로 이해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어떤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기보다는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여러 유형을 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작성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 사용자 지정 서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적어주면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될 서식들을 기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와 상관없이 그냥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문자일 때의 서식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에는 따로 어떤 조건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문자일 때,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때의 서식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두 번째 기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의 기법은 또 다른 문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법 같은 경우는 이 정해진 틀입니다. 양수일 때의 서식을 먼저 적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음수일 때의 서식, 세미콜론하고 0일 때의 서식, 문자일 때의 서식을 순서대로 적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한 문자 앞에 판매액이라는 글자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셀에는 커말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다 라고 하면 앞에 판매액이라는 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커말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셀에 글자가 나오게 하는 서식은 골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대로 한다면 판매액 하면서 골뱅이가 사용되면 되겠습니다. 앞서 저는 큰 따옴표를 넣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주변에 큰 따옴표가 나오거든요. 문자 주변에는 큰 따옴표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이 0이면 0.00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0.00의 서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수이면 검정색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고 소수 자릿수는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말이 0.00의 서식을 사용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검정색이다 라는 점에서 이 서식은 이렇게 큰 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서식하고 조건은 큰 가루 안에다가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이라는 서식 주변에 큰 가루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라는 것은 샵, 샵샵샵 혹은 샵, 샵샵 0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샵, 샵샵 0이 사용되었고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00이 이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 양수일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음수일대의 서식이잖아요. 음수라면 빨간색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가로를 표시하며 소수 자릿수는 역시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빨강이라고 나오게 되었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가로를 표시해라 해서 지금 주변에 이렇게 가루가 나오게 된 겁니다. 나머지는 양수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값이 0일 때와 문자열일 때는 앞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커말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판매 커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양수 1, 2, 3, 4라는 값이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컴마가 나오면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검정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음수로 넣어보겠습니다. 빼기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가루가 포함되면서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빼기 기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빼기 기호도 필요했다 라고 하면 빼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값이 0이었다 라고 하면 0.00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여기선 그냥 일부러 틀리게 나온 선지일 뿐이기 때문에 따로 부연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수식에서 발생하는 각 오류에 대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널 오류. 배열 수식이 들어있는 범위와 행 또는 열수가 같지 않은 배열 수식의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이 배열 수식이라는 것은 배열, 즉 범위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표 같은 경우는 서울이면 서울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대출 금액의 합이 나오고 경기면 경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대출 금액의 합이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열 수식을 만들게 될 때에는 대응하는 행이나 열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점이 2행부터 14행까지 나오고 있다면 대출 금액도 2행부터 14행까지를 범위 지정해야 각각에 맞게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출 금액의 범위를 14행까지 지정하지 않고 10행까지만 지정했다. 그러면 범위가 서로 다르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 메시지는 n/a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n/a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서울에 해당하는 대출 금액을 가져와야 되는데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 더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가산점은 이쪽에 참조표를 참고해서 영업 보일 때는 10점을 가져오고 총무 보일 때는 20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부나 총무부에 해당하는 값은 잘 가져왔는데 기획부는 참조표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n/a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n/a 오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시험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값, 즉 찾으려고 하는 값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사용했을 때 n/a 오류가 나온다라고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널 오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널이란 말은 원래 비어있다, 공백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값이 없을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가 되겠는데 일단 이런 점이 있습니다. 썸 합을 구해라. 10, 20, 30의 합을 구해라.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쓰기 하면서 40, 20, 50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교차하는 영역의 합이 나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영역에서 교차하는 영역은 2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두 영역 사이에 교차 영역의 값이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지정하게 될 때 교차하는 범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 라고 하면 바로 이 널 오류가 나오게 된다. 즉 교차하는 값이 없을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밸류 오류. 수식에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였거나 수식의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경우에 나오는 메시지다. 일단 이 수식 내에 입력되는 값을 인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계산할 때,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더하기 빼기 같은 애들이 연산자가 되고 그 외의 값, 예를 들어 뭐 숫자 10이다, A의 원셀이다 이런 것들을 P연산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수와 P연산자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계산에 사용되는 값이다. 그리고 그 계산에 사용되는 값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밸류 오류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 10과 20을 더해라. 이건 뭐 잘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숫자 10과 뭐 AAA를 더해라.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때 밸류 오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함수를 사용하게 될 때, 예를 들어 vlookup 함수에서는 뭐 이런 값들을 쭉 넣어줘야 되는데 세 번째 란을 비웠다, 입력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바로 이런 밸류 오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식에 뭔가를 빼놨거나 잘못된 인수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런 오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뒤에 보면 수식 자동 고침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는 경우에도 이게 나온다 라고 말했는데 이건 뭐 특별한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수식을 만들 때 내가 가로를 열고 실수로 가로 닫는 걸 빼놨다 라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고쳐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례들은 아예 계산안에 사용되는 값 자체가 잘못되었고 계산 안에 넣어야 될 어떤 인수를 빼놓은 건데 이런 류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고쳐주진 못합니다. 이 자동 고침은 그냥 단순한 것들만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급이 나온 건데 그러나 이 수식의 자동 고침이 안 되는 건 밸류 오류뿐만 아니라 다른 오류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 이 밸류 오류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이 수식 자동 고침으로 고칠 수 없었다라는 언급도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지문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넘 오류. 얘는 수식이나 함수의 잘못된 숫자값,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숫자값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를 포함했을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큰 수를 입력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2의 거듭제곱, 이 갈매기 기호가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99999 뭐 이런 값의 거듭제곱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이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넘 오류가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샵샵샵샵, 얘는 셀의 너비보다 큰 수가 입력되었을 때 나오는 메시지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이런 값이 주르륵 돼 있고 셀을 범람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늘어났는데 줄여보면 샵샵샵이 나오게 되겠고 늘리면 값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해서 4번의 설명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머리글 바닥글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이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것은 페이지 상하단에 특정한 글자가 반복되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페이지 레이아웃 머리글 바닥글로 들어가서 머리글 편집을 누르면 머리글이 들어가는 거고 바닥글 편집을 누르면 바닥글이 들어가는 건데요. 저는 머리글 편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도 3개의 영역이 있는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왼쪽을 체크하면 머리글의 왼쪽 부분에 글자가 보이는 거고 가운데를 체크하면 가운데 보이는 거고 오른쪽을 체크하면 뭐 오른쪽에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가운데다가 머리글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적고 글자 크기만 약간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말 그대로 인쇄될 내용이 미리 보여지는 것인데 여기 상단에 머리글 연습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 계속해서 머리글 연습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1번 홀수 페이지의 머리글 및 바닥글을 짝수 페이지와 다르게 지정하려면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선택한다. 자, 아까 들어갔던 페이지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로 가보면 여기 하단에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해 놓게 되면요, 이 상단에 홀수 페이지의 머리글과 짝수 페이지의 머리글이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수 페이지에는 그냥 머리글 연습이라고 적고요. 짝수 페이지에는 짝수 페이지다 이렇게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 보면 1페이지에는 머리글 연습, 2페이지에는 짝수 페이지, 3페이지에는 또 머리글 연습, 4페이지는 짝수 페이지, 이런 식으로 홀수와 짝수 페이지를 머리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인쇄 아래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선택한 후 머리글과 바닥글 편집에서 첫 페이지 머리글과 첫 페이지 바닥글에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1페이지는 표지이거든요. 그리고 그 표지에는 머리글이나 바닥글이 들어가지 않는 게 깔끔합니다. 해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는 머리글, 바닥글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런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이 옵션을 체크하고 머리글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만 들어갈 머리글을 지정할 수가 있고 나머지 2페이지부터 들어갈 머리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표지로 사용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뭐 아무것도 안 적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머리글 연습이라는 머리글이 나와라 라고 지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상한 것처럼 1페이지에는 머리글이 안 나오게 되는 거고 2페이지에서부터는 머리글이 보여지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선지에서 설명한 설명이 바로 그 설명이었습니다. 인쇄될 워크시트를 워크시트의 실제 크기의 100분율에 따라서 확대 축소하려면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선택한다. 우선 선지에서 말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이란 옵션은 평상시에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체크를 해제해 놓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페이지 탭으로 가보면 인쇄 배율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쇄 배율을 제가 한 30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이 확대가 되어서 인쇄가 되는 건데요. 여기 맨 위에 머리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글은 확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체크를 해놓게 되면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머리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이라는 옵션은 본문에서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머리글, 바닥글도 같이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게 하는 옵션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인쇄될 워크시트, 이게 본문입니다. 본문의 크기를 이제 확대 축소하는 옵션,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는데 페이지 탭에서 배율에서 뭐 100% 혹은 300% 이렇게 지정하면 그 배율로 인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의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머리글 또는 바닥글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머리글 또는 바닥글 영역을 확보하려면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를 선택한다. 일단 이 설명을 위해서 가운데에 나오던 머리글을 왼쪽 구역에 나오도록 설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일단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여백 보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백들이 보이고 머리글이 여기 상단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여백을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여백이 늘어났는데 머리글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나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 이 옵션을 체크하고 여백을 조절을 하면 본문은 물론이고 머리글도 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라는 옵션은 본문 여백에 맞춰서 머리글, 바닥글의 여백도 같이 조정되게 하는 옵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여백을 우리가 이렇게 늘렸다는 것은 뭔가 이 문서를 인쇄하게 될 때 이쪽 부분이 잘리고 있기 때문에 여백을 좀 늘려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머리글, 바닥글도 잘 인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체크해서 여백이 같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선지의 말은 약간은 넓은 의미로 해석된 말이긴 한데 어쨌든 뭐 틀린 말은 아니고 3번이 확실하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200%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자, 일단 이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서는 용지의 방향이라든지 배율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배율 값은 최소 값이 10%가 되겠고요. 최대 값은 40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은 틀렸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설정의 인쇄 배율이라는 것은 인쇄를 할 때의 확대 축소입니다. 이 워크시트 화면 자체의 확대 축소 배율은 또 따로 있는데요. 메뉴바의 보기로 가보면 이렇게 확대 축소 배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있는 확대 축소는 화면, 즉 시트 상에서의 확대 축소를 말하는 거고 문제에서 말한 페이지 설정의 배율은 인쇄할 때의 확대 축소 배율이다 라는 점도 같이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번의 설명은 틀렸고요. 시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과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이 행렬 머리글이라 함은 여기 A, B, C, D, 1, 2, 3, 4 같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인쇄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인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페이지 설정에 C2 탭으로 가서 행렬 머리글 인쇄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행렬 머리글도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글 바닥글은 C2 탭이 아니고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번 설명도 틀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되기 쉬운 개념을 하나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머리글 바닥글과 인쇄 제목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이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것은 문서의 상단이나 하단에 특정한 문구가 반복되게 하는 기능이죠. 근데 그와 비슷한 기능 중에 인쇄 제목,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이란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 문서는 상단의 필드명, 즉 열 이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들이 계속 나오는 형태인데요. 페이지를 넘어가면 열 이름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어떤 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C2 탭에 인쇄 제목으로 가서 지금은 이 일행이 반복되면 되니까요. 반복할 행으로 일행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1페이지에 필드명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계속해서 필드명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2 내의 특정 영역을 반복해서 인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인쇄 제목, 즉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이란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C2 탭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문제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C2 탭에 있는 건 아닌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구분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된다. 우선 이 문서는 총 8페이지짜리 문서가 되겠는데요. 이 문서를 한 페이지로 인쇄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확대 축소 배우를 이용해서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몇 %로 줄여야 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밑에 있는 자동 맞춤이란 기능을 이용해서 용지 너비도 1, 높이도 1로 설정하면 7 곱하기 1에서 총 한 페이지로 인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문서가 한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컴퓨터가 알아서 확대 축소 배율을 26% 정도로 조절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자동 맞춤 기능을 이용해서 용지 너비와 높이를 1로 지정하면 한 페이지로 인쇄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 너비도 2고 높이도 2다 라고 하면 2 곱하기 2에서 총 4페이지로 인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탭에서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에 맞춤을 설정할 수 있다.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지의 방향, 배율, 그리고 용지 크기, 시작 페이지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에서 말한 가운데의 맞춤은 이 여백 탭에 있습니다. 이 여백 탭은 말 그대로 여백을 지정한다든지 페이지 가운데에 맞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로를 체크했더니 좌우에 대해서 가운데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를 체크하면 위아래에 대해서도 가운데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물을 좌우의 가운데, 위아래의 가운데에 인쇄하고자 할 때는 이런 옵션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페이지 탭이 아닌 여백 탭에서 설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3번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A의 1셀에 10, A의 2셀에 엑셀, A의 3셀에 20이 입력되어 있을 경우 특정 셀에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을 입력하면 30이 출력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는 한 다음에 10 더하기 엑셀 더하기 20 이렇게 하게 되면 30이 나온다 라는 말인데 보시다시피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류가 나온 이유는 여기 문자를 더했기 때문이죠. 뭔가를 더할 때는 숫자를 더해야 되는데 문자를 더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은 같은 상황인데요. 특정 셀에 sum A의 1부터 A의 3을 입력하면 30이 출력된다. 이 sum은 합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근데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A의 1부터 A의 3을 지정하면 계산이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자는 그냥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자를 이용한 거고 후자는 sum 말고 average, count 같은 함수들도 다 그런데요. 이런 집계를 하는 함수들은 이 문자가 있더라도 그 문자 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0 더하기 20 해서 30이 나온 거고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럼 얘 빼고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평균값 15를 산출한 거죠. count 함수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이다 보니까 두 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계 함수, 즉 sum, average, count 같은 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문자를 빼고 계산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포그래픽 차트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차트에 표시할 항목을 그림과 적절히 조합하여 나타낸다. 일단 이 앞에 있는 인포는 인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정보라는 뜻이잖아요.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한 차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가령 이 자료를 가지고 차트를 만든다 라고 하면 블럭 설정을 해서 Alt F1번 누르면 이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에서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가을 그림을 컨트롤 C 복사해서 가을 선택하고 컨트롤 V 누르면 여기 이렇게 가을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도 복사해서 뭐 여름에다 갖다 놓게 되면 여름 영역에 이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도 여기 있는 이 막대만 봐도 얘는 지금 여름을 나타내고 있구나, 얘는 가을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적절히 활용해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표현하는 차트가 인포그래픽 차트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데이터가 집중된 정도를 표시하는 차트이며, 일단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도수 분포표를 나타내는 차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수 분포라는 것이 데이터가 어떤 곳에 더 집중되어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설명은 맞고요. 다만 이 히스토그램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차트다 보니까 따로 예시를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버스트 차트는 계층 구조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이 계층 구조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자, 일단 선버스트 차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료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메뉴바의 삽입 차트로 들어가서 선버스트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겠는데, 이 차트의 의미는 봄의 하위 그룹으로 참외, 딸기, 앵두가 각각 이런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선버스트 차트는 상위 그룹, 하위 그룹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상위 그룹이 되고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하위 그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이 어떤 문제에서 이제 원이 아니라 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원이 계층 구조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왼쪽 워크시트의 성명 데이터를 오른쪽 워크시트와 같이 성과 이름 두 개의 열로 분리하기 위해서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의 분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텍스트 나누기는 말 그대로 하나의 셀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여러 개의 셀로 나눠주는 기능이 되겠는데, 제가 한번 직접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블럭 설정하고 메뉴바의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구분 기호를 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너비가 일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분 기호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자료는 이 성과 이름을 분리하는 것인데, 성 다음에 스페이스, 띄어쓰기가 한 칸씩 눌러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백, 즉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라,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김철수, 황보, 선영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가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여기 위에 있는 자료는 따로 어떤 기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너비가 일정함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나뉘어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선은 드래그해서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개의 선을 계속해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선을 잘못 넣었다 라고 하면 해당 선을 더블 클릭해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나뉘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는 따로 어떤 구분 기호가 있지도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라는 점에서 너비가 일정함, 즉 열 구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나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나눴다, 탭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나눴다, 얘네들은 다 구분 기호로 분리됨 안에 있는 공백이라든지 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세미콜론이나 쉼표 이런 것들로도 이 텍스트 나누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에는 따로 구분 기호가 있지 않기 때문에 1번만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 나누기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던 사항을 간단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나누기는 꼭 두 개로만 나누는 건 아니었죠. 여러 개로 계속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나누기라는 것은 열을 잘라주는 거거든요. 행을 잘라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시험에선 텍스트 나누기가 행과 열을 잘라주는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을 잘라주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